네, 이번 시간에는 123회, 124회, 123회 31문제, 124회 31문제, 62문제가 있고, 이제 거기서 단답형 한 100분 13문제, 그리고 논술형 6문제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해서 랜덤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123회 중에서 이제 1교시 나왔던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 문제 1번 보면, 고용노동부, 이렇게 보시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방법 및 위험성 평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위험성 평가는 사실 0.6문제, 한 2% 정도 나와요. 2% 정도 나오는데, 2% 나오면 한 31문제니까, 2, 3문제, 여기가 0.6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위험성 평가가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더더구나 위험성 평가 이렇게 정해진 사업적 위험성 평가 지침에, 이건 노동부의 고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위험성 평가 방법, 위험성 평가 절차, 이 내용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고시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 문제는 법이니까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라서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 대상, 그다음 방법, 그다음 절차,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감소 대책,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맞겠더라고요. 여기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여러분들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요거 그대로 치시면 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이니까 딱 준비를 해 두시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여기서 나왔던 거는 방법하고 절차인데, 방법, 절차,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대상, 그다음에 어떤 감소 대책, 요런 것들을 한번 봐 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문제를 내고요. 요건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적 위험성 평가에 대한 관한 지침에 따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사업적 위험성 평가 지침에 대한 부분을 쓰면 그대로 뜰 겁니다. 자, 거기에 정의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대상은 아직 출제가 안 됐죠. 자, 이 정의도 출제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방법과 절차는 지금 이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시험에 여기 지금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감소 대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의, 대상, 그다음에 감소 대책, 방법, 절차는 이렇게 두시고,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큰 유물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통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니까, 큰 범주에서 유물에 대한 부분들이 범주 안에 들어가고, 위험성 평가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거,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규정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위험성 평가 절차가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소방시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정축 및 용도 변경 시에 소방시설 기준 특례인데요. 이는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소설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옛날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과 예방안전 관련 법률이 같이 있었죠. 이제 그것이 분리됐고, 그게 소방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되죠. 자, 원칙과 이게 중축 용도 변경 시에 이 부분들, 원칙, 요 부분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정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 정축될 때 당시, 그 기존 건물과 정축되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정축될 때에 그때 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 시에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만, 이는 전체고요. 이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만 용도 변경 당시 소방 기술 적용한다. 그런데 이것에서 이 부분들은 특례는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벗어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정축 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 부분과 정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 부분과 정축 부분이 자동 방화 샷다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구역된 경우, 자,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 뒤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소를 증축하는 경우, 그다음 자동차 생산 공장 뒤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자, 이런 부분들은 정축 시에 대한 부분들이
의해서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생산 공장, 글쎄요, 이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들이 건축물이 있는데요.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만 이렇게 특례를 준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더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용도 변경 시에, 용도 변경 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소화 활동 진압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 변경 시에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걸 벗어날 수 있는데, 두 번째,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 줄어드는 것.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가연물이 줄어드는 양을 얼마 많은 것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NFPA는 정해져 있죠. 경급, 중급 1, 중급 2, 상급 1, 상급 2. 가연물의 양과 가연성 정도에 따라서 그 하지 가옥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급 이상 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중급도 아니고 경급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얘기입니까? 그럼 이것을 판단하는 어떤 관의 어떤 그 사람 기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 진압 활동이 쉬워지고,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이제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는데, 적고 나서 뭐라고요? 마지막 소견, 자기의 관점을 적어준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화재 확대가 적어지는 요인, 가연물이 적어지는 요인에 대한 부분, 좀 구체적인 어떤 법안들이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생각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부분들 관점에서 얘기해 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인데 사실 부탄가스 채소산소 농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게요. 채소산소 농도를 설명하고, 자, 그리고 부탄가스의 채소 농도를 추정하고, 자, 이게 1이에요. 그리고 부탄가스의 채소 농도 2예요. 그리고 풀활성화의 정의 방법 3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MOC가 뭔지, MOC 채소산소 농도를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MOC가 뭐예요? MOC는 L 연소항기에서 산소 농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MOC는 뭐다? LFL은 뭐다? O2는 뭐다? 설명하면 돼요. 그죠? 그죠? MOC는 어떤 거다고요? 이 연소 항기잖아요. 여기서 산소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게 되면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소 범위 외로 벗어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OC가 뭐다? 설명하고, 두 번째 MOC를 부탄가스에 MOC를 추정합니다. 그러면 C30H10입니다. 그죠? 그러면 6.5O2고요. 그 다음에 4CO2고요. 그 다음에 EH2O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완전 연소 방정식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MOC를 구해주시고, LF를 주어졌죠? 1.6, 그리고 O2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O2 6.5 집어넣으면 10.4가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거 풀어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불활성화의 정의입니다. 불활성화는 뭐다고요? 불활성 가스를 넣게 되면, 그죠? 불활성 가스를 넣어서 MOC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은요, 연소 범위 외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가연성 가스 관점에서. 그래서 불활성화의 어떤 방법은 어떻게 됐어요? 진압수사입니다. 진압수사. 그래서 진공포지가 있는데, 진공포지는 뭐다고요? 빼주고 진공을 만든 다음에 뭐예요?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어서 불활성 가스 농도를 달성하도록까지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넣어주고 압력을 가해서 넣어주고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다고요? 불활성 가스를 확보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서이폰 포지는요, 빼면서 넣는 겁니다. 빼면서. 자, 그죠? 자, 넣으면서 뺍니다. 자, 1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물을 집어넣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을 집어넣고요. 물을 빼면서 이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이폰 퍼지라고 그러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간략하게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네,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은 이런 겁니다. 자동 하재 탐지 설비 시각 경보 장치 하지 않는 기준에서 감지기를 있잖아요. 천정이나 반자에 면하게,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설치를 규정한 기술적인 사유를 하재 공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화재 플럼이라는 걸 배워봤을 건데, 여러분들,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나면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지고요. 그러면 부력이 발생합니다. 자, 부력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천정을 만나게 되면 수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요. 수평으로 빠른 가스 흐름이 발생하고요. 그걸 셀링제트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어떤 계속 공기가 진행되다가 이 화재 플럼에 대한 온도하고 온도가 똑같으면 하강이 되고요. 자, 여기는 공기가 부족하고요. 여기는 공기가 많죠. 공기가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피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력은 화재가 나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부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천정을 만나서 셀링제트 플로우 수평으로 빠른 가스 흐름이 생기고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하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 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피계 법칙에서 이렇게 기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승, 수평 이동, 하강, 말려 들어가는 이런 와류 형태를 나타내요. 그죠? 상승, 수평 이동, 하강, 말려 들어가는 이런 어떤 와류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지공학적인 측면에서 이 셀링제트 플로우는 보통 얼마 정도 높이에 5에서 12 정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화재 플럼이라는 게 뭐다? 이 천장의 감지기를 천장이나 반장에 면하게 설치하는 어떤 기술적인 사유를 공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면,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셀링제트 플로우는 천정에 얼마예요? 5에서 12%가 형성이 됩니다. 약 10% 정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높이가 2.5m라고 그러면은 25cm 정도에서 뭐라고요? 가스 흐름이 생기는 거고, 그 중에서 1% 정도일 때 가장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2.5m이라고 그러면 2.5cm 내부일 때, 천정에서 2.5cm 그 이내일 때 뭐라고요? 가장 온도가 높아요. 그럼 감지기는 그때 설치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 공학적인 설명을 하고 감지기를 이런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화재 플럼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화재 플럼과 그 다음에 소방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봤고요. 셀링제트 플로우, 천장제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천장제트 흐름과 특징과 그것의 소방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소방의 활용을 가지고 뭐다고요? 반대로 공학적인 측면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공학적인 측면은 뭐다고요? 화재 플럼과 셀링제트 플로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 5번인데요. 5번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저장 장치는요, 지금 이게,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배출 설비 설계식 고려 사항인데, 여러분, 화재 안전 기술 기준,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암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ESS 설비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은 다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문제 6번입니다. 6번 성능위주 소방 설계 특정 소방 대상물 성능위주 설계 시 사전 검토 신청서입니다. 뭐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능위주 소방 설계는 성능위주 소방 설계 심의를 해서 그 건축물에 특화한 소방 설비와 건축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워낙 중요하고요. 성능위주 소방 설계의 대상 8가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성능위주 소방 설계 사전 검토 신청서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자, 문제 7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 7번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수소 충전 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특례 기준 중에서 충전 설비가 압축 수소의 수입 설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123, 4에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 앞에 119에 나왔는데, 119에는 좀 더 많이 물어봤죠. 그때는 수입 설비와 그 다음에 충전 설비, 그리고 계질 장치, 압축기 4개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수소 충전 설비는 지금 최근에 핫 이슈죠. 왜냐하면 수소가스를 계질한다는 게 수소가스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자, 메탄이나 에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메탄, 에탄 이런 걸 이용해서요 수소를 뽑아내는 걸 계질 장치라고 그래요. 그 계질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수소를 뽑아내면 수소 자체를 가지고 연료로 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수소와 공기를 합치게 되면 물이 나오면서 뭐라고요? 연료와 온도와 전기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료 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합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물과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연료전지라고 그러는데 그 연료전지 관점에서도 이거는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119에 나왔던 충전 설비, 그 다음에 수입 설비, 그 다음에 계질 장치, 압축기 4개는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문제는요, 장방향 덕트의 종행비입니다. 아스펙트 레이티오요. 그 다음에 상당지름 환산식입니다. 자, 이것은 3번 정도 나왔어요. 3번 정도 나왔고, 최 근래에 129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20, 지금 3회입니까? 124회 정도 나왔고요. 110 몇 회 때 나왔던 겁니다. 100 몇 회 때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3문제 나왔고, 그러니까 별표가 3개, 4개 되겠죠. 예, 129회 때는 응용해서 나왔어요. 장방향 덕트라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자, 종행비는 단변의 길이 분의 장변의 길이입니다. 자, 이렇게 원래 덕트가 있는데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긴 변의 길이와 장은 변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행비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렇게 덕트가 되어 있을 때는요. 요게 장변이죠. 장변의 길이, 그다음에 단변의 길이를 가지고 종행비를 따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거죠.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만약에 2층과 3층이 들어섰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섰는데요. 2층에서 만약에 이 골조가 들어서는 상태에서 마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감은 여기에 어떤 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해요. 이거 더 이상은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을 높이다 보면 이 공간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못한 거죠. 원래는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덕트를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상당 지름이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상당 지름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상당 지름이 작아지게 되면요, 자, 델타 H는요, 람다 D분의 L, 2G분의 V 자승이라고 우리는, 달시 외울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이 상당 지름이 작아지게 되면요, 마찰 손실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손실이 커지고 또 심지어 진동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된 풍량과 풍압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또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팬의 용량이, 이 H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팬이나 펌프 용량이 커져야 되고요. 자, 이것이 커지게 되면요, 이것을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설비도 커져야 되고요. 발전기나 변압기도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도 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음의 증가가 일어나고요. 마칠 손실의 증가 및 정확 감소가 일어나고요. 풍량의 분배가 고르지 않고 또 비경제적입니다. 풍량과 풍압이 안 나오고요. 정상적인 풍량과 풍압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비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네, 상단지름 환산식인데요. 자, 이렇게 덕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원형으로 환산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마찰 손실을 구할 때요, 이 공식 있잖아요. 다시 외바시식, 이 상단지름 환산식이 원형으로 된 공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원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자, 상단지름이 환산식에 따라서 델타 H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공식이 상단지름 환산식입니다. 자, 1.3. 그 다음에 A와 B는 어떤 장변과 단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A 플러스 B의 2승,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5승, 분의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뽑아내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자, 상단지름 환산식을 구해내서, 예, H와 관계 있고요. H는요, 예, H는 아까 요 공식에서 관계 있고요. 그다음 이것은 뭐다고요? 발전기나 변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쪽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9번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9번인데, 문제 9번도요, 내진 설계 기준 있잖아요. 내진 설계 기준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요, 그래서 몇 가지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내진 설계 기준, 아까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은 암기를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보시면 수원의 기준이죠. 수원의 기준인데, 수원의 기준은 구조 안전성.
키워드 뽑아내야 돼요. 이게 문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는 고정에 대한 부분들. 자, 고정. 그 다음에 이음장치. 이것이 키워드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자, 이거 이. 이렇게 하든지요. 자, 구조 안전성. 그 다음에 고정. 그 다음에 이음장치. 그리고 구가 생각이 나면 구조 안전성이 생각나고요. 고가 생각나면 고정이 생각나야 되고요. 이가 생각나면 이음 장치가 생각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조 안정성이 뭐다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장에서 키워드이죠. 그래서 수조는 지진이 발생해서도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서 수조를 내진 설비에서 견딜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거는 건축물이 또 고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음 장치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암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을 할 때는 뭐다고요? 구고이 이어오시고, 구는 뭐다, 고는 뭐다, 이는 뭐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이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과 앞머리와 단위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뒤에 보시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압송수장치예요.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압송수장치는요. 자, 이렇게 있네요. 가압장치는 내진 스토퍼요. 그 다음에 이음 장치입니다. 자, 내진 스토퍼로는 어떤 설비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정을 해서 뭐다고요? 고정을 해서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게 내진 스토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이음 장치 같은 이런 걸 설치해서, 신축성이 있는 부분을 설치해서 가용성 이음 장치를 해서, 이런 계속 가압송수가 흔들리잖아요. 펌프는 흔들리잖아요. 배관은 고정되어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죠? 이렇게 펌프가 있다고 그러면, 자, 고정되어 있는 어떤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있잖아요. 이음성 이런 장치를 해서 이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진 스토퍼 이음 장치가 가압송수 장치의 키워드입니다. 그럼 나머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기준은 반드시 다 암기를 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미분무 소화설비입니다. 자, 미분무 설계 소화설비인데, 수계 소화설비는 전기, 전자나 유류에 사용할 수 없죠. 기름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기가 나오는데, 가스기 하론 한로기는 뭐다고요? 소화 성능은 좋으나 환경성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불활성 가스기는 소화 원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화약제의 개발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미분무 소화설비입니다. 물분무 소화설비.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재 진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진압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뭐냐면 뭘 해야 돼요? 성능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설계도서예요. 그래서 설계도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점화원, 초기 점화원 연료의 특성, 형태 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유형이 고려되어 작성된 것이고, 그래서 일반 설계도서나 설계도서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영향을 끼치는 거, 화재의 크기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을 설계도서로 잡아놓고, 그리고 그 화재의 크기가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 화재 크기가 작게 되느냐, 크게 되느냐, 알아가지고 있잖아요. 화재 진압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해놓다 보시면 되고, 일반 설계 도서는요, 하나의 발화원입니다. 하나의 발화원. 그리고 특별 설계 도서는요, 발화 장소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발화원에 여러 가지 발화원입니다. 발화원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특별 소방 대상물 화재 사례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제 특별 설계 도서는 여기서도 뭐냐면, 발화 장소 등을 변경해서 좀 더 높은 등급을 화재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상정하고 설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설계도서식 고려사항이 중요한데요. 자, 이해 한번 볼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 내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입니다. 뭘까요? 연료입니다. 연료, 가연물이죠. 자, 요 두 개는요, 산소입니다. 산소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점화원입니다. 자, 가연물, 산소, 점화원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화재 위치예요. 화재의 위치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여기서는 시나리오를 특별 설계 도서라고 그러죠.
특별설계 도서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그 특별설계 도서 1부터 6까지는 뭐라고요? 화재가 어느 위치에 나는 건지, 화재가 이 거실에서 나는 건지, 화재의 위치가 복도에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화재 위치가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냐? 콘크리트로 되어 있냐? 마감이 경량, 석고보드로 되어 있냐? 마감이 목재로 되어 있냐? 따라서 화재는 크게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마감이, 자, 그 마감이 불륜재로 되어 있느냐? 준불륜재로, 난연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난연재로보다는 준불륜재로, 준불륜재로보다는 불륜재로 가면 갈수록 화재는 잘 성장하지 못하겠죠. 그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큰 가닥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가연물. 저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 산소와 관계되는 것들. 세 번째, 처마원이야. 네 번째는 화재의 위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건축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 가연물의 영향. 산소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건축물의 개구부가 어떻게 됐는지, 개구부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 개구부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조요. 공조는 일반적으로 바람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좋은 공기를 넣어주고 나쁜 공기를 빼주니까 기류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화재의 크기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 이 공조 설비는 화재가 나면 꺼지는지 연동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꺼져야 되겠죠. 안 꺼지면 화재의 확산을 가져오니까요. 뭐 이 두 개가 산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산소가 잘 들어오면 화재가 크기가 커지고, 화재의 크기가 커지면 미세 물분부 소화 설비를 못하고요,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료가 많냐 적으냐, 연료는 어떤 거냐, 산소의 공급은 개구부는 열려 있는 닫혀 있냐, 크기는 어떠냐, 공조는 어떻게 되느냐. 저마운들은 어떤 저마운들 빠른 발화를 가져오고요, 어떤 저마운들은 늦은 발화를 가져오겠죠. 그거 중요하겠죠. 화재의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서 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이 구조는 뭐냐, 그리고 마감은 뭐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걸 정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들. 그래서 좀 중요하다. 이것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용 승강기의 대수를 정하는 기준과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조건들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5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수 산정 기준과, 그 다음에 이제 대수 산정은 이제 31m를 넘는 건축물에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한 대를 하고요. 1500제곱미터 넘어가는 것 중에서는 3000제곱미터마다 뭐다고요? 한 대씩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조건들이 있어요. 당연히 보십시오. 여기에 거실 외의 용도예요. 거실이 뭐다고요? 좀 더 열악한 어떤 환경이죠.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들은 좀 열악한 한도가 낮으니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면적을 작을 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방화구역 등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 때는, 좀 더 안전성을 뭐라고요? 좀 낮춰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조건들로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번입니다. 화재 플럼의 메커니즘과 활용 방안이네요. 자, 화재 플럼은 어떻게 됩니까? 메커니즘입니다. 1. 메커니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온도는 올라갑니다. 온도를 오르면 너는 RT-분의 PM이라는 우리는 이산기태 상태 방정식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작아지고요. 그럼 밀도가 우리는 중력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중력장인데, 차가운 온도는 뭐예요? 밀도가 높고요. 공기도. 그 다음에 뜨거운 공기는 뭐다고? 이것에 따라서 밀도가 낮아질 겁니다.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요. 무거운 거는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간다. 부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천정과 반전을 만들면 수평으로 이동하는, 더 이상 수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수평으로 이동하는, 빠른 가스 흐름이 생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연소 과정이니까 차가운 공기가 유입이 되고요. 점차 온도가 낮아질 겁니다. 온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이동하면 할수록 온도가 낮아질 거고, 이 온도가 똑같아지면 하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기의 밀도가 높고 산소 밀도가 높고, 이게 산소 밀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산소 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기류가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피계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피계 법칙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력, 수평, 하강, 요렇게 말려 들어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화재 플럼의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자, 활용 방안은 뭐냐 하면, 자, 이 화재 플럼은 여기에 뭐가 설치되어요?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감지기는 천장이나 반자에 면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것들은 뭐다고요? 화재 플럼을 응용하는 거고요. 여기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네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천장에서 얼마예요? 30cm 이내에 설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러면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있잖아요. 번져 나가거든요. 그것이 흔적을 나타내고 그것을 패턴을 조사하는 게 화재 조사이겠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섬유유주 소방 설계의 화재 시뮬레이션은 전산 유체 역학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화재가 나면 온도가 높아지고 그 온도의 높이에 따라서 유체가 화재 플럼이 번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한 게 전산 유체 역학이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섬유유주 소방 설계 화재 시뮬레이션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화재 플럼에 대한 어떤 원리들이 활용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거고 중요한 문제죠. 아까 이 문제는 뭐다고요? 감지기가 천정이나 반자의 면에서 설치하는 어떤 그 부분들과 결을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ERPG입니다. ERPG인데, ERPG는요, Emergency Response Planning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들은 보시면, 1, 2, 3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하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ERPG 1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건강상 영향이 없는. 자, ERPG 2네요. 2는 중상을 유발하거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다고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어느 게 강하다고요? ERPG가 제일 3가 강하고 2, 1으로 오면 올수록 농도가 옅어지고 좀 더 위험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키워드 건강, 중상, 생명.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나머지는 뭐 여러분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문제는 이제 논술형으로 하면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한 6문제를 정도 알아볼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방폭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폭형 소방 전기기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방진, 그 다음에 방수 능력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방폭은 워낙 뭐 기본적인 부분들이라, 방폭에서 많이 왔던 것들은 방폭 그 위험 장소 있잖아요. 0중, 1중, 2중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한 3문제 나왔고, 그 다음 방폭 선정시 고려사항이 또 한 3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본질 안전 방폭 설비가 또 한 3문제 나왔어요. 그게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있잖아요. 기호를 주고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물어본 거는 잘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것까지도 알아두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IP, 땡땡땡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뭐냐면 고체이고요. 고체는 방진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은 장소에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어떤 설비가 어떤 고장이 나지 않도록 얼마만큼 견디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액체, 두 번째는 액체이고요. 액체는 방수를 나타냅니다. 방수.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물에 넣어서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그 방수 등급이 있어요. 핸드폰도. 그것처럼 등급이 있는 건데, 요런 이제 특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를 앞에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앞에 거는, 요 고체 방진에 관계되는 거 0부터 6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0보다는 6으로 가면 갈수록 안전성이 좀 더 높은 분진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다 설비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자, 액체, 두 번째 있는 건 액체는 방수인데요. 0부터 8까지 있어요. 0부터 8까지로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물에서, 더 많은 물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 지금 처음 나왔어요. 이 부분의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소방 설비는 어떤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 설비가 작동될 수 있는 어떤 신뢰성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 화염이나 아니면 뭐 분진이나 기본적으로
물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도 어떤 설비가 견딜 수 있는 능력, 중요하겠죠. 이제껏 이 부분들은 뒷전에 있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온 겁니다. 그죠? 여러분, 화재가 나서 물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설비가 동작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신뢰성,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부분들은 원래는 이제 건축 전기나 건축 기계 설비 기술은 오래전부터 시험에 나오는데, 한 10년 전부터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 소방 설비의 어떤 신뢰성을 위해서는 이제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그리고 많은 뭐 분진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곡물류가 있는 어떤 공장, 그죠? 여러분들 석탄이 있는 어떤 분말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화력 발전소, 이런 쪽에서도 소방 설비를 했는데 금방 비화재보가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고, 이 문제는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IPEX, 그다음 IP54, 이런 이제 방진 등급이 5등급이고요. 방수 등급이 4등급. IP67은요, 6은 방진 등급이 6등급. 그 다음에 방수 등급이 7등급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EXD는 뭐냐면, 익스플로전 프루프예요. D라는 표현은 내압 방폭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압 방폭 구조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정기적인 점화온도를 가연성 가스와 밀폐해서요, 어떤 틈을 둬서 번지지 않도록, 점화온에 의해서, 정기적인 어떤 점화온에 의해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게 EXT고요. 자, 2A, 2B, 2C가 있는데요. 내압 방폭 구조에서는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틈새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0.9, 0.5에서 0.9, 그 다음에 0.5인데 0.5 이하에서도 폭발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압 방폭 구조나 아니면 본질 안전 방폭 설비의 가연성 가스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 어떤 안전성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6은요, 발화도입니다. 발화도. 예, 어떤 가스는요, 80 몇 도씨에도 발화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T6은 85도씨, T5은 100도씨, T4는요, 135도씨, T3은요, 200도씨, T2는요, 300도씨, 그 다음 T1은 450도씨. 온도에 따라서, 발화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폭 어떤 설비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방 설비에서는 뭐라고요?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 공간의 설치 기준 및 제외 기준인데요. 방화판 다 기준들이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지금 빠져 있는 부분, 요 부분들은 요 답안에서 적혀 있는 부분들이요. 옛날에 이러면 각종 방화문, 열종 방화문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각종 방화문 60분 비차열, 그리고요, 그다음 얼종 방화문 30분 비차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각종 방화문 여기 따로 되어 있었어요. 단 발코니를 확장,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확장해서 만드는 대피 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30분 차열 방화문을 가질 것,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법이 대단히 크게 바뀌면서 이 내용이 바뀌어버리고 빠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방화문은, 대피 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요, 뭐냐면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써야 된다. 자, 60분 플러스 방화문은요, 60분 비차열 성능과 30분 차열 성능을 가질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비차열 성능은 뭐냐? 차열 성능은 뭐냐 하면서 이 보십시오.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방화문이 있는데, 이렇게 표준온도 시간 곡선으로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막 상승시킵니다. 보통 60분에 1000도씨 정도 이상, 그 다음 30분에서는 한 850도씨, 30분에 850도씩 끌어올립니다. 그때까지 여기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화염이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차염성. 화염을 차단하는 능력. 그것을 비차열 성능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온도계를 둡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높였을 때, 평균 온도 140도씨, 최대 온도 180도씨를 넘어가지 않으면 차열 성능이 있다.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 해서 요거는 차열 성능인데,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요 차열 성능을 30분 동안 견뎌야 되고, 요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균열이 간다든지
이면에 화염이 일어난다. 10초 동안 화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방화문은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인데 초지복에서는 이번에 나올 게 많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나올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도 나올 게 있는데 기출 문제는 뭐냐면 종합 방지실, 초지복의 시행 규칙에 종합 방지실에 대한 기준들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훈련에 대한 기준들이 있었어요. 종합 방지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초지복 시행 능력은요. 피난 안전 구역이 중요해요. 면적 기준과 비난 안전 설치 기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지복의 법령에서는요, 요런 내용들, 종합 재난 관리 체제 시 구축 시 포함해야 될 내용들,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의 수립 시행대에 대한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요런 훈련에 관계되는 것들, 요런 것들은 이제 요 1, 2는 거기에 영에 있습니다. 영에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있습니다. 요것들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봐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빼고요. 자, 지하구입니다. 지하구의 화재 특성인데 지하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창층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환기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화재가 처음에 일어나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결이 되니까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산소가 금방 부족해지면서 불안전 요소가 일어나고요. 일산화탄소가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특성도 연소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입니다. 5번인데 드렌처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설치 대상, 수문의 저수량, 가압수량, 작동 방식. 여러분 드렌처 설비는 최근에 조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드렌처 설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의 건축물에서 화재가 나서 창문 등을 통해서 다른 건축물로 화재가 인접 지역으로 연소된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분출돼서 화염이 바깥쪽으로 상층부로 이동해서 화염이 다시 이동돼서 재발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 틀이나 이런 쪽에서 보다고요. 스프링클러 수박처럼 설비를 해서 그 화염을 방지하는 설비가 드렌처 설비인데 이거는 반드시 봐두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 압축은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123에 124에 나왔죠. 그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124에 나올 때는 단열 압축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온도가 처음에 온도는 어떻게 되고요. 처음에 압력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압력. 이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열비 분의 비열비 마이너스 1인데 일단 비열비는요.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의 비입니다. 그래서 정압 비열은 1.4, 이거는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4가 정도 되고요. 그래서 1.4분의 1.4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온도를, 압력을 1기압으로 줬잖아요. 1기압에서 20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25도시네요.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열 압축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푸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문제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단열 압축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단열 압축에 대한 부분들은 소방의 응용도 여러분 하나 보십시오. 소방의 응용 여러분들 보십시오. 배관에 가스가 막 흐르고 있어요. 지금 가스가 흐르면 마찰이 발생하잖아요.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자, 정전기가 퍽 하고 발생하니까 화재가 불이 붙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화재 났을 때 파동이 있고요. 자, 화재가 이렇게 컸을 때 파동이 있고요. 화재가 이렇게 했을 때 파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1번보다는 2번, 2번보다는 3번이 조금 더 화염이 컸을 때 일어나는 파동이니까 1번보다는 2번이 빠르고요. 2번보다는 3번이 빠르고요. 뒤따라하는 것도 빠릅니다. 그러면 이게 화염이 파동이 중첩이 되죠. 파동이 중첩이 되면서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폭연에서 폭갱으로 전이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폭갱 이렇게 화염이 발생해서 폭발에 이르되는 어떤 전이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단열 압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자, 2번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는 이런 내연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피스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흡입해서 가스를 흡입해서요. 압축합니다. 온도가 높아지죠. 저만원에서 쉽게 폭발을 일어나고요. 폭발을 하고 그다음에 배기가스를 배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요?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이 회전력을 이용한 게 자동차예요.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뭐다고요?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발전기입니다. 이 회전력의 F와 자석이 되어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전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전기의 원리가 이게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이 맥동 사행적인 뭐다고요? 단일 압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경에서 폭경으로 전이되는 과정도 단일 압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전체 123입니까? 124에 두 회차를 내가 선택을 해서요. 여러분들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부분들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